자, 오늘은 죄와 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죄와 벌. 어, 죄와 벌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 그래서 이제 죄와 벌에 대해서 오늘 할 겁니다. 죄와 벌은 러시아 말로 이 프리스트플리니 나카자니라고 합니다. 프리스트플리니 나카자니. 이 러시아 말에서 죄가 프리스트플리니란 말이고요. 나카자니라는 말이 벌입니다. 근데 러시아 말로 이 죄라는 거는 프리스트플리니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영어로 하면 오버스텝, 즉 선을 넘어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을 넘어섰다. 죄라는 걸 이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스콜리코프라는 사람은 양심의 선을 넘어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벌이라는 나카자니라는 거는 어떤 지시,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는 형법상의 벌이 아니고 양심에 가해지는 가장 큰 벌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와 벌 소설 어떻게 읽어보시나 힘드셨죠? 이제 뭐 한 권짜리 나온 것 옛날에 나온 것도 있고 보통 요새는 두 권짜리 나온 건데 이렇게 상, 하 이렇게 두 권짜리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저는 이제 제 예, 학교 선배가 번역한 걸 봤는데, 자 죄와 벌 오늘도 역시 하기 전에 죄와 벌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작가 도스토옙스키. 이름이 퓨오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1821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죽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성이 도스토옙스키고요. 이름이 퓨오도르. 그 다음에 부칭이 미하일로비치죠. 미하일로비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미하일이겠죠. 미하일. 오비치를 빼면. 자, 이게 도스토옙스키 집안 귀족 가문 문장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집안은 뭐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딸스토이나 아니면 제일 처음에 봤던 푸시킨 집안 같이 그렇게 거대한 뭐 이런 귀족 집안은 아닙니다. 고골하고보다는 좀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도스토옙스키 집안은 귀족 역사 그래도 고골 집안보다는 좀 오래됐죠. 자, 도스토옙스키의 왼쪽이 아버지, 오른쪽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미하일 안드레이비치 도스토옙스키고요. 이 아버지 이름은 안드레이겠군요. 마리아 피오도로브나 도스토옙스카야. 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정교의 신자였고요. 아버지는 뭐 병원의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이제 뭐 문학적 소지형이 좀 있었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모스크바에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나서 살았던 집입니다. 어디서 살았냐?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하는 병원에 속해 있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있는 집의 옆에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관사. 모스크바에 마린스키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았고요. 지금 박물관에서 입구고요. 지금은 병원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건물이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고요. 자기 아버지 일했던 병원입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 형과 자기가 자기 퓨오도르 도스토옙스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작가가 태어났고요. 이 가운데 있는 동상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동상입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1821년이면 푸시킨이 아직도 활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죠. 37년에 죽었으니까. 네, 이 관사 안에 복원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때 시절로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예, 여기 화가 사진이 도스토옙스키 사진이죠. 물론 도스토옙스키 여기 어렸을 때만 살고 커서는 여기 살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거 박물관 만들면서 갖다 놓은 거겠죠, 사진은.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제 1837년에 어머니께서 사망을 합니다. 16세 때.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지난번 살펴봤던 톨스토이보다 그래도 오래 살았죠. 톨스토이는 어머니가 2살에 아버지가 9살 돌아가셨는데 어디를 가냐, 모스크바에서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면서 여기서 공병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병학교는 당시 여기를 졸업하면 이제 그 하사관부터 시작해서 장교로 이렇게 임관을 할 수 있는 데예요. 근데 탈스토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문학적 재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배려를 못 해주고 일반 공병학교 이런 데 갔으니까 탈스토이 입장에서 사실 잘 그 적성이 안 맞는 데 간 거죠. 형이랑 같이 형 이름이 있습니다. 탈스토이가 이 위에 바로 형이 있었어요. 미하일이라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퓨오드르 도스토옙스키고 형은 미하일 도스토옙스키. 둘이서 같이 시험을 봤는데 형은 탈락하고 동생만 붙었어요. 그래서 30년부터 공병학교에 도스토옙스키 혼자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공병학교 입학하고 나서 39년에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은 사실 퓨오드르 도스토옙스키한테는 큰 충격이었죠. 형한테도 당연히 그렇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된 거는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소설 제일 최대 걸작이라고 하는 그 까라마조프과 형제들에서 아버지를 농노 출신인 어떤 서자가 죽이는 거 거기에 반영이 또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험이. 그러면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 공병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46년에 처음으로 소설을 씁니다. 소설 제목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베트니 류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소설가로서 이제 러시아 문학계에 처음 등단을 하는데 이 작품을 써서 러시아 문학계에 호평을 받습니다. 새로운 뭐 고골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도스토옙스키한테는요 질병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간질. 46년에는 사실 가벼운 간질이 생겼었는데 47년도에 이 오늘 소설에도 나온 셋나야라는 그 광장에서 갑자기 간질 발작이 크게 시작된 거예요. 광장에서. 그래서 이 간질 발작이 도스토옙스키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게 자기 아들에게까지 또 유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거죠. 근데 아마 이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된 충격으로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지금. 물론 의학 전공하신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심리적인 거랑 연관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저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부사관 그러면서 이제 소위보가 돼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냐, 저 페트라시옙스키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도하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서클. 이 서클에서는 뭘 하냐, 그 생시몬 같은 어떤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머릿속에 생각하는 공상적 사회,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그런 서클이에요. 근데 이 페트라시옙스키 서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고골이라는 작가 있죠. 그 고골이라는 작가가 처음에는 제정 러시아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썼습니다. 뭐 검찰관이라든지 이런 거요. 러시아의 관등 제도를 비난하는, 문제를 고발하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해외 로마에 가면서 죽은 혼은 1부를 쓰고 그 다음에 2부를 쓰면서 실패를 하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제정 러시아에 대해서 전제 군주제에 대해서 찬동하고 정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면에서 찬성한 글을 썼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고골이 글을 쓰다 보니까 고골에 대해서 처음에 좋게 생각했던 문학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벨린스키라는 어떤 당시 유명한 평론가가 있었는데 고골이 그렇게 이제 바뀌고 나니까 그 당시 문학계에서 처음에 고골을 좋게 생각해줬던 벨린스키라는 평론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고골을 비난했어요. 정부에 다시 정부를 찬양하고 전제 군주를 찬양하는 이렇게 썼다고 해서 변절했다고. 근데 그렇게 벨린스키가 글을 썼거든요. 고골한테 보내는 편지를. 근데 그 고골을 그렇게 비난하는 전제 군주제를 비난하는 글을 썼던 벨린스키가 썼던 편지를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페트라옙스키라는 서클에서 읽은 겁니다. 근데 뭐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뭐 SNS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써도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무슨 뭐 아니면 언론이나 이렇게 모임에서 정부의 무슨 어떤 잘못이나 시책을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회가 누구냐? 1849년이면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가 통치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설명을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어떤 황제냐?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부시킨 있죠, 부시킨. 그 부시킨이 부시킨 부인 있었죠. 부시킨 부인을 하도 그 당시에 미인이었기 때문에 무도회에 오라고 하려고 부시킨을 무도회 시종장으로 임명했었죠. 관등제도에서 5등 관인, 1등 관등부터 14관등까지 있는데 5등 관이지만 높은 관등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니콜라 1세입니다. 그리고 푸시킨 때 그 제카브르스난이라고 전제 군주제에 반대해서 봉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니콜라 1세라는 그 황제 즉위하는 날에 벌어졌죠. 그래서 니콜라 1세는 이 어떤 무슨 사람들의 모임, 서클, 그 다음에 지식인 계층 모임 이런 거에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트라옙스키 서클에서 전제 군주제를 비난하는 글을 도스토옙스키가 읽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이니까 뭐 그냥 머릿속에 도는 거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얘기하고 마는 거 실제 뭐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게 아니지만 전제 군주제 입장에서 사회주의는 매우 불온하다고 생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이 1세가 이런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에 첩자를 보내서 스파이를 밑에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옛날에 과거 우리나라 무슨 군부 독재 때 감시하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근데 이 페트라옙스키 서클에도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가 여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대학생으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를 니콜라이스한테 보고해가지고 니콜라이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어느 날 잡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밤에 새벽이 5시 체포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자 이제 거기까지만 일단 사진을 좀 더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다녔던 공병학교입니다. 미 공병학교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공부를 하고 마치고 임관을 한 거예요. 이 공병학교는 원래 파벨이라는 러시아 황제가 살던 데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공병학교, 도스토옙스키 다닐 당시에. 그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소위로 복무를 할 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맷니 류지라고 처음 쓴 소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고 했죠. 아까 1847년에 출판본 나온 거. 이 소설 덕분에 때부터 쓰고 나서부터 도스토옙스키가 작가로 유명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설에는 사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제부시킨이라고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대표하는,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던 고골에 나오는, 고골의 그 외투에 나오는 주인공 있었죠? 외투에 만년 구dun관 정서하는 작업만 하던 사람. 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작은 인간, 이 사람도 역시 정서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썼을 때 고골의 죄인입니다. 고골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 제부시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빛에서 깜깜한데 글을 쓰고 있는 작업이고, 이 제부시킨한테 제부시킨이 마음속으로 어떤 연몰하며 정서적으로 편지를, 서간 모임 편지예요. 그래요. 매일같이 하루 벌어지는 일을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날짜 써 있고 이렇게 글인데, 이 사람하고 문학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제부시킨이 마음에 두고 있는 바르바라 알렉세이브나 노브라 소요로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처녀 아가씨. 네. 이 아가씨 역시 가난하게 살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서 문학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이제 그 관리로서 이제 그 공교학교를 마치고 근무를 또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토옙스키라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붙잡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동산에서 있는데 옛날에 이거 연병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총사령을 당하게 돼요. 근데 총사령을 당했으면 도스토옙스키가 있지가 않았겠죠, 지금 진짜로. 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을 묶어놨죠. 그리고 얼굴을 씌웠어요. 총사령 하려고. 그 대기자가 있고, 다음 죽을 사람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이렇게 쏘려고 총을 겨눴어요. 거총 조준 하고 칼을 딱 내려면 발사해서 이 사람들이 쏘아서 맞아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여기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죽지 않았고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이 마차를 이렇게 타고 오죠. 마차를.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사형장에 끌려가서 묻기 전에 여기 대기하고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 그때 3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게 자기 소설에 나와요. 그 3분 동안 뭘 했는가. 예. 1분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분쯤 나왔나? 그러는데 이제 이쪽에서 마차를 탄 어떤 사람이 옵니다. 황제가 보냈습니다면서 멈추시오! 그리고 멈추시오! 황제의 칙령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총사령에 처하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는 황제의 칙령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총사령에 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니콜라 1세가 이렇게 하려고 쇼를 한 거예요. 쇼를. 처음부터 니콜라 1세가 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죽일 생각 없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단지 겁만 주고 진짜 이 사람들을 쏴서 죽이려고 이런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에서 형이 유형을 받겠어요. 유형. 그 대신 조건 4년 동안 징역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반은 다시 군대에 복무를 한다.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장교였기 때문에 강등에 대해서 사병으로 다시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징역을 마치고 군대를 복무하던 중에 이렇게 여기 합치면 9년 반이죠. 그러면 58년 반까지 해야 되는데 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를 하는 중은 도스토옙스키가 결혼합니다. 자, 그 이제 화면을 볼게요. 이게 니콜라 1세라는 아까 그 황제 때 벌어진 일이라고 했죠. 페트셰프스키 사건이. 제카브스트의 난을 봉기를 진압하고 자기 즉위식한 날 12월 있죠. 12월. 마지막으로 12월에 직부를 하는데 그날 그때 12월에 봉기를 일으킨 사람 중에서 직가브리스트라고 하고요.
데카브리스트. 이 책에서 뭐 많이 보면 데카브리스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시베리아로의 옴스크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옴스크라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시베리아, 서쪽 시베리아, 동부 시베리아 말고. 거기로 이제 발이 새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서 걸어서 거기까지 유배를 보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배를 가는 도중에 도스토옙스키가 한 여자분한테 뭔가 책을 받습니다. 그 책은 뭐였냐? 이제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 자, 여기 보면 1823년에 나온 거죠. 1823년. 러시아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고스포드 나시보 이수스 아리스타 노브 이사벳이라는 게 신약 성경이라는 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고요. 1823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 러시아에서는요, 지금 성경을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고대 교회 슬라브어, 그러니까 16세기 언어로 된 거를 정교회 예배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23년에 러시아 성서공회에서 이 고대 교회 슬라브어랑 그 다음에 헬라어 이거를 해서 원래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번역하는 거죠.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랑 고대 교회 슬라브를 참조해서 그 19세기 당시 쓰던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러시아 성서공회에서. 그래서 이건 신약 성경만 그때 다 넣은 거고요. 구약 성경까지 완판이 된 건 1876년입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유형을 가는 도중에 이 1823년도에 나온 신약 성경을 어떤 지나가던 여자분이 이 유형을 가니까 죄수한테 이 여자 어떤 신자분이 전해준 거예요. 신약 성경 러시아어 말로 판으로 나온 거. 고대 교회 슬라브가 아니고. 네. 지금 러시아어로 된 신약 성경은요, 정교에서는 그냥 교회 예배 때는 쓰지 않고요, 가정에서 개인이 성경을 보기 위한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랑 러시아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1823년 나온 성경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200년 전의 언어예요. 근데 번역을 이때 했으니까 사실은 1700년대 후반? 그 정도 되는 언어로 사실 썼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200년 전의 언어다 이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성경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한테는 성경책 말고 어떤 다른 책 같은 건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유형을 가가지고 이 성경책의 내용을 거의 다 많이 외울 정도로 몇 번씩이나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진짜 정교의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인으로. 네. 그전에는 어떤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다고, 신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가 이때 죽을 뻔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 온 사람들은 정말 총 맞을 때마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게 되고, 도스토옙스키가 아까 그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남은 3분 동안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했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예.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있는 옴스크라는 도시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여기 머물렀던 데가 지금 박물관이 된 거고요. 네,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죄수들, 정치범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 살았나, 이걸 이렇게 각종 사진을 비롯해서 전시품들이 이 옴스크라는 도시에 가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네, 거기 가도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왔던 도스토옙스키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러시아는 도스토옙스키가 머물렀던 집이라든지 도시에는 항상 이렇게 동상이나 석판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이 뭐냐? 마리아 드미트리예바라고 합니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바는 근데 결혼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이제 유부녀였죠, 유부녀.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모랑 하게 됐지만.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이 마리아 드미트리예바의 남편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결국 그 여자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결혼이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첫 번째 결혼이지만 이 마리아 드미트리예바한테는 재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 여기가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산 지역이죠. 근데 결혼은 어디서 했냐? 시베리아 옴스크라는 데서 살았다가 이 도스토옙스키가 군인으로 복무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밑에 있는 카자흐스탄,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데 가서 카자흐스탄의 세이팔레친스크라는 데 가서 그 복무를 하게 돼요. 이제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결혼을 한 거고요.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살았었고요. 지금은 다 이런 데가 박물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그러고 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1859년에 이제 아까 9년 반 동안 감옥 5년 4년의 감옥 그다음에 5년 반 동안 군대에서 복무한다고 했죠. 그래서 군대에 복무하면서 이제 사병했다가 다시 소위로 복귀하고 그리고 59년 돼서 군 복무하던 걸 제대합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가 다시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살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귀환을 하게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이때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동안 어떤 경찰의 감시를 받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런 어떤 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1862년부터 1671년까지 해외를 나가는데 6번 독일을 방문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일단 뭐 넉넉한 귀족은 아니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일단 물려주신 재산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도스토옙스키 사실은 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낭비벽이 있었고 돈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해외에 나가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나가는 김에? 요새 한국에서도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무슨 돈이 많으면 무슨 중독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한다고도 하시지만. 네. 1862년부터 나왔는데 1863년에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이 수슬로바라는 여자와 또 만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은데 이 여자랑 뭔가 또 연인 관계가 돼. 이 여자 쫓아다녔어요. 분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때부터 도스토옙스키가 독일에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되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도박 중독이 시작됐어요. 요새 말로 하는 원정도박이에요. 원정도박. 기회 원정도박.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서 도박을 하게 되고 원정도박이죠. 원정도박을 하는 게 이 원정도박 중독에 도스토옙스키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도스토옙스키 결국 자기 경험을 담아가지고 도박꾼이라는 소설도 다 썼지만요. 그러면 그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면 자 이제 그때 당시 도스토옙스키의 사진인데 이 아폴리나리아 프로코피에바 수슬로바 이 여자하고 도스토옙스키가 또 이 여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도스토옙스키보다 오래 살았죠. 도스토옙스키보다 19살 어린 여자 1918년 러시아 혁명 있고 다음 해까지 살았었는데 물론 나중에 여자 다른 남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또 이렇게 만나면 이 여자를 또 뭐랑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랑 또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도스토옙스키 독일에 갔다 왔죠. 독일의 그 바덴
바덴바덴을 비롯한 독일의 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도스토옙스키 도박을 할 때 빠지게 됩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하러 왔던 그 바덴바덴에 있는 도박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스토옙스키 여기 왔었고 이제 석방에 이렇게 또 표시가 되는 해놨습니다. 자, 이 집에 도스토옙스키가 머물렀던 도박을 하기 위해서. 네,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도박을 하러 다녔던 이 독일권에 있는 도박장, 스위스 제네바 가서 도박을 하고요. 1억 돌려서 도박하는 거 있었죠. 이런 거로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스토옙스키가 돈을 땄었는데 돈을 점점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돈을 빚을 하도 많이 지니까 다른 같이 아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도박을 또 하기도 하고, 아까 그 자기 사랑에 빠진 스스로바 여자한테 또 돈을 빌려 도박을 하기도 하고, 좀 따면 다시 그만 스탑해야 되는데 또 하고, 그래서 또 잃고 계속 약순환. 심지어 그 파리에 가서는 그 알던 러시아 작가, 해외에 살던 러시아 작가 뚜르게네프라는 유명한 러시아 작가 있죠. 뚜르게네프는 톨스토이처럼 부유한 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뚜르게네프한테도 또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뚜르게네프한테도 무슨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덴바덴에 가면 있는 도스토옙스키 동상이에요. 이런 경험을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 도박꾼이라는 어떤 소설을 쓸 수 있었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도박을 그렇게 이제 63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형이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그 다음에 1864년에는 이 62년부터 독일을 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3년에 그 스스로가 여자를 만나는데 64년에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던 형 미하일이 갑자기 또 죽어요. 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같은 해에 아내도 죽고 형도 죽고 중요한 2명이나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이 심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이 도박 중독에 또 빠졌으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죠. 돈에 쪼들리기도 하고 빚더미에 또 앉게 되고. 그런 상황 중에 6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러시아 그 출판업자인 스텔롭스키라는 사람하고 도스토옙스키가 불공정 출판 계약을 맺습니다. 왜 불공정하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불이행,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까지 당신이 책을 써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저작권을 내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저작권을 나한테 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불리한 계약을 한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대로 불공정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스텔롭스키한테 선불로 받고 나서 한참 도박하고 쓰다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아예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66년 1월부터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소설 제와벌이라는 거를 잡지 러시아 통보라는 데다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많은 소설들은 잡지에 연재를 처음에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단행본으로 나오게 됐고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이 제와벌을 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 사회에 고리대금업자, 여기 제와벌에도 고리대금업자가 나오죠. 그 고리대금업자는 그 사람의 하녀가 대학생한테 살해되고 금품을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또 모스크바에서 어떤 남자랑 또 그 남자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도끼로 역시 맞아서 살인을 당하게 돼요. 네, 오늘 제와벌에서 나온 것처럼 도끼에 살인 나가는 거. 그래서 사실 제와벌의 어떤 도끼로 살인 당하는 게 갑자기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해내는 게, 혼자 머릿속에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소재를 쓰는 겁니다. 작가가 영감을 현실 세계에서 얻으려면 신문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사회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신문을 매일 열심히 봤습니다. 신문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알 수 있고, 작가가 작품의 소재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게 아주 참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요. 아무튼 근데 66년 10월 달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그 스티롭스키라는 사람이 저작 기한 내에 책을 안 쓰면 저작권을 넘긴다고 그랬, 자기한테 넘기고 불공정하게 했다고 했죠. 근데 10월 달이 되는데 도스토옙스키 한참 뭐 도박하고 놀다 보니까 작품을 잘 안 쓰고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달밖에. 근데 한 달 안에 이 스티롭스키라는 사람한테 작품을 넘기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이후 난 판권을 다 뺏기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친구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회의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한 챕터씩 글을 써가지고 그걸 도스토옙스키에 주자. 그러면은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뭘 짜맞추고 정리를 할 거지 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책을 내게 하자. 어차피 그러면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쓴 거가 되니까. 근데 그건 이제 도스토옙스키한테는 작가적 양심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속기사를 한 명을 고용해 줄 테니까 도스토옙스키 당신이 작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런 내용을 쓰세요. 자꾸 말을 하면 속기사가 받아쓰고 집에 가서 그걸 정세워서 다음날 갖다 주면 도스토옙스키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도스토옙스키한테 속기사를 고용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스니트키라는 여자예요. 스니트키라는 여자. 그래서 이 스니트키라는 여자를 고용해서 어떤 내용을 쓰냐? 도스토옙스키가 그때까지 도박을 많이 했다고 했죠. 도박을. 그래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이 도박꾼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 안나 그리고리에브나 스니트키나라는 속기사 여자를 고용해서. 네. 1866년이면 도스토옙스키가 45세였죠. 근데 스니트키나라는 여자는 20대 초반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결국은 스니트키나라는 이 속기사를 고용해서 도박꾼을 중편 소설입니다. 네, 저도 이거 갖고 강의한 적 있었는데 26일 만에 소설 다 씁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시간에 쓴 거죠. 중편 소설 26일에 썼다는 거. 중편 소설 치고는 좀 긴 약간 소설인데. 그래서 결국은 도스토옙스키가 작품을 써가지고 저작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불공정 계약이 실행이 못 되도록 막았죠. 근데 이 66년에 이렇게 속기사를 고용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 속기사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매우 흠모하고 도스토옙스키를 흠모하던 여자와 젊은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도박꾼을 다 쓰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 속기사한테 청혼을 했어요. 1월 다음 주말에. 그랬더니 당연히 안나 그리고리에브 스니트키나라는 여자는 도스토옙스키를 흠모하고 있던 사람인데 바로 오케이 했죠, 당연히.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랑 이 스니트키나가 다음 해 1월 달에 결혼을 결국 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랑 스니트키나가. 네. 2월 달에 해죠, 저녁에. 네. 25살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뭐, 러시아 사회에서는 지난번에 톨스토이 백작도 16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안나 그리고리에와 스니트키나, 이 여자분. 네, 20대 때. 이거는 이제 좀 나이 들었을 때고. 이 젊은 아가씨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25살 차이 나는. 러시아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20살, 몇 살, 이거 뭐 흔한 거라고 그랬죠, 사실. 그 당시에. 근데 이 스니트키나라는 여자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관리를 잘 개념에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니트키나라는 여자가 그런 거에 아주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남편을 잘 챙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녀는 전부 4명을 낳았는데 첫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고 둘째, 셋째는 태어나서 얘네가 살았고 넷째는 한 3년인가 살다 또 죽었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제 4명 나서 절반만 사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애를 낳았는데 도스토옙스키 부부가 해외에 나왔다가 그때 해외에서 죽어서 해외에다 묻었어요. 결국은 스위스에다가. 그래서 둘이 이렇게 컸죠. 네. 이 도스토옙스카의 부인 스니트키나 부인 도스토옙스키는 나이를 이제 먹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 7년에 결혼을 했고 67년에 결혼을 해서 4년 동안 도스토옙스키 부부가 해외 체류합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면서도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도 도박을 계속해요. 도박을 못 끊고. 근데 이 도스토옙스카의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냐.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떻게 끊냐. 도스토옙스키 보고 이 작품을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 하면서 도박을 가서 하라고 돈을 꽉꽉 줍니다. 예.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자기 도박을 지금 끊어야 되는데 자기 끊고 싶어도 못 끊고 중독에 걸리는데. 그래서 이 부인한테 받은 돈으로 가서 도박을 해서 도박을 또 잃고, 그래서 부인이 결혼 반지도 저당 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 결국 나중에는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국은 도박을 완전히 끊습니다. 네, 도박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요새 같으면 카지노 중독인데. 그래서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제와벌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게 되고요. 67년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제와벌이 67년에 사실 단행본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해 68년에는 소설 백치라는 걸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출판을 합니다. 이 백치 역시 그 전에 이렇게 연재를 했던 거고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5개의 다섯 개의 그 최대 걸작들이 나옵니다. 그게 제와벌, 백치, 그다음에 백치 다음에 71년도에 소설이 악령이라는 소설이 또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악령. 그다음에 73년에 악령이 단행본으로 나왔고요. 백치 역시 68년부터는 잡지에 게재했다가 74년에 단행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악령이 더 빨리 나온 거예요. 단행본은 나중에 한 게. 제와벌, 악령, 백치, 그다음에 미성년이 나고 있습니다. 미성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책 번역판에서는 까라마조프 씨네요, 뭐 형제들 이렇게 번역. 까라마조프 집안, 씨, 뭐 가 이런 거죠. 까라마조프가 성이니까 사람의 성. 네. 그 5개 작품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5대 걸작인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시작이 제와벌이었고 끝나는 거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거다. 그래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때까지 썼던 모든 거를 연구를 쏟아부어서 제일 최종적으로 만드는 작품이죠. 물론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을 쓰고 나서도 자기가 20년 더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다음에 죽었죠.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다 쓰고 나서. 자,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살았던 석판에다가, 집에다가 항상 이렇게 석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위대한 작가들이 살았던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와벌 여기 1866년도 6월호에 이렇게 잡지에 연재될 때 실린 거고요. 두 번째 부분. 이거는 이제 67년도에 약간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거고요. 1권. 자, 이 제와벌 거리는 이제 제와벌에 등장한 거리는요, 실제 러시아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심지어 그 한국 여행사에서 어떤 백의 나라라는 한국 여행사에서는 이 제와벌이 벌어졌던 거리를 실제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보 여행을 하는 그런 상품도 팔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다리를 건너가지고, 여기 그래서 소자가 살았던 집, 뭐 라스콜리코프가 살았던 집, 성경포 높은 살았던 집,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네. 여기 센나야 광장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다 나오고요. 이 지도 왜 그 K다리를 건넌다고 했죠? K다리. K다리가 이 코코시 모스트라는 거예요. K를 시작하는 거. 여기 이 다리. 이 다리. 예. K다리. 그다음 뭐 S골목 이런 거 있죠. S골목이라는 우리가 K다리고 S골목 그 소설에 한번 소설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소설에 이제 보면 이따가 읽어볼까 이거? 네. 그 얘기는 이따 이거 지도는 이따가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라스콜리코프의 이제 소설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백치 이 그림이고 이 악령 베스 1873년에 허파원 나왔을 때 그 악령 원고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거예요. 그림도 역시 잘 그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동안 자기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산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스타라의 루사라고 옛날 러시아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또 집을 하나 마련합니다. 지금 역시 여기가 박물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랑 도스토옙스키 부인 스티프나 도스토옙스키가 집이 가족들이 썼던 이 오르간 도스토옙스키가 오페라 이런 발레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자, 여기서 이제 글을 쓰고 그랬던 작업을 했던 데죠. 여기가. 여기 벽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하고 사도들 그림이 있죠. 네. 식사했던 이제 되고. 네, 아이들이랑 있었던 여기 보면 인형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지냈었죠. 도스토옙스키 아이들이. 그리고 75년에는 소설 미성년 아까 네 번째 5대 걸작 중에 네 번째 미성년이 나왔고 연재되기 시작했고 76년에는 이 미성년이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8년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정교회 영성의 중심지 러시아에서 정교회 영성의 중심지라고 하는 옵지나 부스트이냐 옵지나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정교회 장로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대화를 많이 나누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이 방문한 경험이 반영이 됩니다.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조심하라는 장로가 나오는데 이 옵지나 부스트인의 소도원에 가서 만났던 정교의 사제분 장로님하고 대화가 그분한테 받은 인상이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연재한 게 결국은 80년에 죽기 1년 전에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1년에 1월 28일 날 도스토옙스키가 죽게 되는데요. 이날 아침에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날 아침에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도스토옙스키는 그 약간 뭐 그렇게도 물론 계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을 펴가지고 딱 아무데나 펼쳐지는데 펴면서 그걸 읽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날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 15절을 폈는데 그게 뭐였냐? 아침 7시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됐다.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이 말씀을 펴두고. 그래서 마치 그게 도스토옙스키한테 예언같이 돼가지고 저녁에 8시 38분에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사망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집에서. 예. 이게 아까 그 미성년 1876년도에 나왔을 때고요. 원고 마지막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자, 그 형제들 원고고 역시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그루셴카라는 여자가 소설속에 나오는 그루셴카라는 여자, 자기 아버지랑 큰아들 사이에서 삼각관계인 여자, 이 여자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쓰기 전에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갔던 정교의 수도원, 거기서 만났던 사제분, 원칙의 도스토옙스키고, 이 사제분, 지금 사제분에 나오는 사제분들을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사제분을 만났어요. 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동상이고, 이 집이 지금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 됐고요. 이 집에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도 이 집에 썼고요.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이 써 있죠. 2층, 3층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입니다. 2층 여기 지금 작년에 뭘 했냐면요. 제 아내가 여기 그걸 참여를 했었는데 자네가 전공이 도스토옙스키라서 도스토옙스키 박물관 한국어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러시아 분이 한국어로 옮긴 거를 아내가 제대로 옮겼나 이거를 이제 또 감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가면은 오디오 세트로 해서 안내를 방송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러시아 말, 영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국어도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통영상관에서 뭘 하고 있냐?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거 전시해 놓은 거. 그 1층에 가면 또 전시 두 층이 있는데 전시해 놓은 거를 대상으로 또 이제 한국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시면 이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로 뭔가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밖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집, 여기 쓰고 다니는 모자고, 예, 식당, 부엌,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도스토옙스키 사진 있죠. 여기 자리에 앉아서는 뭐 책을 쓴 건 아니고 여기는 잠깐 도스토옙스키 사진이 있고, 아이들이 놀았던 방이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사진 있죠. 여기 보면 1월 28일 수요일 도스토옙스키 저녁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 저녁에 죽은 시간에 시계를 멈춰놨어요. 네. 자, 도스토옙스키 좋아했던 이 마돈나 그림, 예수님이고, 거실 같은 데고요. 여기 보면 도스토옙스키 담배 좀 펴서 담배갑이 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죽자마자 그린 그림, 죽고 나서 마스크 뜬 거고, 그 도스토옙스키 장례식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은 넵스키 수도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수도원 안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묘가 묻어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면 도스토옙스키 박물관도 가실 수 있고 묘지도 가실 수 있고요. 항상 가보면 이 도스토옙스키 묘지에 꽃이 이렇게 꽂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할 지하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해야 하니까 그로 가볼게요. 다시. 자, 이 조선을 제화벌은요, 시점이 일단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읽어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화벌이 아까 무슨 의미인지랑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제화벌은요, 주인공이 법학을 전공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휴학을 한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코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스콜리코프가 주인공의 성인데, 이 라스콜리코프는 라스콜이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분열, 분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콜리코프는 사실 그 분열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요. 라스콜이라는 말은 또한 그 17세기 중반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배 의식의 문제로 인해서 구교도랑 신교도가 분열을 해가게 됐습니다. 그 분열을 또 라스콜이라고 그래요. 그 15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그 면죄부를 교황이 파는 거랑 시작한 거랑, 그다음에 또 기타 다른 문제로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 붙이면서 종교 교육이 시작됐죠. 그랬던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도 정교에서도 구교도랑 신교도로 가리키는 분열, 구교도랑 신교도랑 이렇게 나눠지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구교도들은요, 그 전까지 계속 지켜왔던 종교의 예배 의식을 고수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신교도는 새로운 전례를 찬성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교도들은 신교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떨어져 나가서 분리파라고 그래요. 분리파. 네, 따라서 그 라스콜리코프라는 이름 자체도 주인공 이름이 정교회랑 관련된 용어에서 왔다는 것부터가 이 소설 자체가 정교회, 즉 성경하고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는 독실한 정교회 신자였고요. 그 사람의 작품에는 정교랑 성경의 주제를 많이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머리를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에 어느 날 해질 무렵 S 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K 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면 라스콜리코프가 다녔던 노선 개요다 이 말인데, S거리, 여기 1번 있죠? 1번. 1번이 라스콜리코프 살던 집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S 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이게 스탈야르니 피리울록이라고 해서 S죠? 스탈야르 피리울록. S골목이에요. S골목. S골목의 하숙집 1번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작은 방에서 왠지 망설처럼 모르는 K다리, 여기 꼬꾸시키 모스트, K로 시작하죠. K. 이 K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집에서, 이게 사실 지금 프랑스처럼 그렇게 하면 있는 거리입니다. 있는 거리. 그래서 이 보면 S 골목에서 나와서 이 다리를 걸고 건너가지고 이 사도바이 울리자 지금도 있는 거리예요.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사트 거리를 지나서 이 센나야 플로샤지라는 데가 있어요. 센나야 광장이라는 데 간다고 해서 센나야 광장. 센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그 마 있죠. 마. 옛날에 그 무왕이 말을 파는 거를 장사를 했잖아요. 그 마가 팔던 광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콜리코프가 이 다리를 건너서 꼬꼬시킨 다리를 건너서 이 S대로 가서 센나야 광장을 갔다가, 여기 지금 화살표가 다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 여기 사실 밑에 보면 러시아 말로 어떻게 갔다가 라스콜리코프가 이렇게 가는 거리가 이 직선 거고, 점선이 라스콜리코프가 예상진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화살표만 보면 사실 라스콜리코프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갔다 이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센나야 광장을 가서 이 6번이 뭐냐면 말리닉이라는 또 거기를 갔다가 들렀다가 교회 갔었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센네 광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를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갔다가 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그게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소설 속에서도. 그래서 이게 실제 있는 장소들이다. 가짜 가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자, 소설에 그래서 초반부터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찌는 듯이 무덥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작가가 이런 어떤 처음에 날씨를 언급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품 전체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날씨는,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는 라스콜리코프의 정신을 자극을 하고 짜증과 분노를 배가시키고, 더우니까 당연히 짜증과 분노가 나겠죠. 덥기 짜증이 나겠죠. 그다음에 결국 그 사람이 살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어떤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라스콜리코프가 사는 방, 이 1번 집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의 축소판입니다. 그의 방은 왜냐하면 천장이 너무 낮기도 하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숨이 막힐 지경이고요.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그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라스콜리코프의 방을요, 통풍창이 없는 방이라고 묘사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창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라스콜리코프는 다락방 꼭지치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래서 라스콜리코프의 집입니다. 여기 가면 라스콜리코프 이렇게 있어요. 라스콜리코프의 집 해가지고, 예, 도스토옙스키 어디 갔어요? 전 인류의 열정적인 선을 전하는 토대가 되는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이 건물이 페테르부르크의 비극적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곳이다. 이 라스콜리코프 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단 있죠, 계단. 라스콜리코프가 제일 꼭대기 다락방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 다락방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살았던 집에다가 이렇게 앞에 선을 해가지고 실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소설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읽어드린 거죠. 이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코프, 이 사람.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라스콜리코프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고리대공업자인 전당포 노파 알요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당포 노파를 사회 악이자 어떤 곤충 있죠. 벌레, 이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녀에 대한 살인을 꾸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스콜리코프가 경도되어 있는 이상한 사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인간이 범인, 즉 평범한 사람하고 비범인, 즉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라스콜리코프가 범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예심 판사라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라스콜리코프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그의 논문에 나오는 범인과 비범인이라는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고 법률을 어길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비범한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와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비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스콜리코프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제 주된 사상을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사상이란 바로 자연의 법칙상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저급한 평범한 부류로서 오로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재능 혹은 천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라스콜리코프가 하는 말이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모두는 그 능력에 따라서 법률을 어기는 파기자들이거나 그럴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것의 이름으로 현재의 것을 파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사상을 위해서 시체와 피를 건너뛰어야 한다면 자기 내면의 양심에 따라서 피를 뛰어넘는 걸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범인과 비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인은요, 범죄자가 아니고 범인, 평범한 사람, 거의 99.9%에 해당하고요. 역사의 진보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범인은 0.1%에 해당하고 어떤 역사의 방향을 주도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공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라스콜리코프가 예를 드는 사람들은 소설에 나오죠. 케플러, 뉴턴,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그들은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경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에 따라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죠. 나폴레옹. 우리 지난 시간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할 때도 나폴레옹이 나왔었고, 그랬었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역사에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스콜리코프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면 범죄가 맞고 말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류의 은인과 건설자들의 대부분이 특히 무서운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은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계를 벗어난 사람은 분명히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범죄자이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이제 비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들은 라스콜리코프가 양심에 따라서 피를 뛰어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범인들은 할 수가 없지만 비범인은 심지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라스콜리코프는 주장합니다. 근데 그는 바로 이런 어떤 관념,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빠졌냐? 어느 정도로 이 관념의 사상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냐? 이 관념의 사상을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 뭐하고 지내냐? 여기서 생각하면서 지낸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일이래 거지. 어느 정도로 빠졌냐? 이 라스콜리코프가 사는 하숙집 주인집 하녀가 식사를 먹으라고 가져다 주지만 거들떠 보지 않을 정도로 이 이데올로기를 생각하느라고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설 속에 나오는 관념은요,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미 존재했던 관념인 겁니다. 그 당시 나폴레옹과 관련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이 사람의 후손이 나폴레옹 3세라고 있어요. 나폴레옹 3세. 그 나폴레옹 3세가 1865년에 자신이 집필한 책인 카이사르의 역사, 카이사르가 누군지 아시죠? 카이사르. 시저, 이제 카이사르. 시저는 저기 로마의 처음에 장군이었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카이사르. 카이사르의 역사라는 책에서 범인과 비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과 비범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폴레옹 3세가 쓴 거죠. 그 책에다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하고 비범인의 사상은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제아본에 나오는 범인과 비범인에 관한 내용이 니체죠. 니체.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니체의 초인 사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거랑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건 좀 많이 방향이 달라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나폴레옹 3세가 쓴 범인과 비범인 이런 사상에 기반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소설 제아본은 어떤 단순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저지른 거지 탐정 소설이 아니고요. 철학적이고 어떤 심리적이고 그다음에 또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관념에 따라 가지고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살해 계획이 추악하고 비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살인을 결국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걸까요? 살인을 안 저지를 수도 있었는데. 자, 라스콜리코프는 그 관념을 받아들이고 그 관념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스콜리코프는 나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즉 범인이냐 아니면 비범인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폴레옹이냐 아니냐 아니면 나폴레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라스콜리코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비범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폴레옹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죠.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자신이 진짜 비범인인지 실제로 증명을 해보야 되는 겁니다. 즉 뭐냐? 양심에 따라서 어떤 피를 뛰어넘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용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한 후에는 양심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지도 있었죠? 지도. 그래서 지도에 사전에 730걸음을 딱 걸어가지고 전당포 높아지까지 730걸음을 걸어서 재봅니다. 소설에 나오죠. 730걸음 된다는 얘기가. 그 살인을 그 다음에 계획한 후에 그 다음날 가서 살인을 직접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범인이냐 비범인이 양심이 거리끼냐 안 거리끼냐 이걸 해보려고. 증명을 하려고. 그 라스콜리코프는 범행을 위해서 노파울 전당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술집에 들르게 되죠. 거기서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가 돼버린 맏딸 이름이 소피아 세미오노브나 마르멜라도바입니다. 이 소피아가 원래 이름인데 애칭을 줄여서 애칭이 소냐라고 해요. 소냐. 제 아내 그 러시아 이름도 소냐인데 러시아식 이름이죠.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요. 자, 아무튼 이 소냐랑 가족들의 이야기를 주정을 부리면서 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인 퇴역관리 시미온 자하로비치 마르멜라도 프란사를 만납니다. 이 라스콜리코프는요 만취해 있는 마르멜라도프라를 구축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 가고요. 거기서 가난, 폐병, 이 부인이 폐병이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신음하는 가정의 참상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라스콜리코프는요 어머니 불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라스콜리코바 한테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 자기 여동생인 아브도치아 로마노브나 라스콜리코바, 즉 두냐.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은 로마노브나, 이 사람은 로마노비치니까 아버지 이름이 로만인 거죠. 로만. 라만이란 뜻은 그 원래 낭만 뭐 이런 소설, 러시아에서 소설이었는데 낭만주의 성향이 있던 게 러시아에서 소설이 된 거죠. 플러스 허멍 이거. 자기 여동생 두냐가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던 집에 가장인 아르카지 이바노비치 스비드가일로 프란사한테 어떤 음탕한 제안을 받고요.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난 사연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뾰트르 피트로비치 루진이라는 신랑감을 만나게 된 사실을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두냐는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재력가인 루진이 이 법학도인 라스콜리코프 생애 장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이 루진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실을 라스콜리코프는 간파하고 나서요. 두냐 결혼을 통해서 가난을 면하고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는 거는 뭐랑 똑같으냐? 마치 마르멜라도프의 가족이 소냐를 창녀가 되게 내몰아가지고 소냐가 창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그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의 가족이 연명해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이 결혼을 결코 승낙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 결혼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어머니랑 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 라스콜리코프는 더욱 고뇌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상념에 젖어서 거리를 헤매던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센나의 광장에 있었죠. 광장. 그 약도에 나오던. 이 센나의 광장에서 자신이 살해 대상으로 지목한 고리대금업자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 유일한 여동생이 근데 백치인데 마음은 참 그 순수하고 깨끗하죠. 독실한 정교의 신자고. 그 여동생이면서 이제 동거인인 여동생 이름이 뭐냐?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입니다. 이 여자가 다음날 저녁 7시경에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 이 여자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가 거기 센나야 광장에 있는 상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료나 이바노브나 혼자 있으니까 살인을 하고 가기 딱 좋은 시간인 거죠. 일단 거기까지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제와벌 소설에는요. 이 센나야 광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리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 약도에 보셨지만 약도에 소설에도 읽어보면 나오죠. 이 소설 제와벌은요. 1860년대 제정 러시아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도시에 대한 묘사는요 아주 세밀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어떻게 가능했냐? 도스토옙스키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빈민들이 사는 가난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뒷골목이 주로 무대입니다. 이 1861년에 제정 러시아에서는 그 미국의 노예 해방 1862년을 링컨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거보다 1년 빠르게 황제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서 농노 해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들어가지고 급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갑자기 증가하면 보통 무슨 문제가 벌어지나요? 뭐 실업, 주택 문제, 위생 상태 약화, 그다음에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범죄, 매춘, 알코올 중독, 오늘 소설에 나오는 마르멜라 노트 같은 사람, 그다음에 소녀 같이 매춘을 하게 된다든지, 전당포 노파 같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증가하게 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주 가게 되는 센나의 광장도 그 옛날에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이었고요.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에다가 범죄, 매춘, 술집 이런 데 꽤 있던 곳입니다. 이 소설 제목은 바로 이런 어떤 사회 문제가 가득한 상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거고요. 아무튼 이 전당포 노파에 관한 생각을 고민하던 라스콜니코프가 집에 오는 길에 또 선술집에서 들었다가 대학생하고 장교가 그 전당포 노파에 대해서 나눈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대화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수도원으로 가게 될 노파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서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이 될 수는 없는 건가? 그 노파의 삶은 바퀴벌레하고 이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결국은 이제 듣고 영향을 받은 거죠, 라스콜니코프가. 자, 소설 제아벌은요, 그리고 13일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또 깊이 파헤칩니다. 그 라스콜니코프의 무의식의 세계는요, 이 사람의 꿈을 통해서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첫 번째 꿈 속에서 라스콜니코프는 마을 밖에 있는 성당을 가가지고요, 할머니와 동생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 꿈속에서 장면은 평온하고 영적으로 신성한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기에 에필로그에서 라스콜니코프의 부활이 가능한 거고요. 반면에 악을 대표하는 꿈은 선술집 앞의 세계입니다. 말을 때려 죽이는 모습은 나의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떤 식의 그런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악의 세계죠. 소니아의 의붓 어머니 까칠이나 이번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소니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인 말을 너무 부려먹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니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인 말. 소니아뿐만 아니라 그 까칠이나 이번 어머니 자신과 같이 어떤 악한 세상에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로 그 악한 세상에서 어떤 고리대공업자인 전당포 노파, 뭐 스비드리 가일로프 같은 살인자, 말을 때리는 미콜카는 어떤 억압자의 모습으로 꿈에서 나타나고요. 이 잔인한 어떤 미콜카의 모습에서 라스콜니코프는요,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계획한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결국 이 사람 라스콜니코프는요, 자신의 사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범죄 행위에 끌려 들어갑니다. 범죄 행위에. 근데 이를 반증하는 듯한 표현이 소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시간을 가늠해 보던 그는 완전히 정신이 들어서 마치 누군가가 그를 끌어내기라도 한 듯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두냐는 여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도치아 로마노브는 라스콜니코바 두냐. 그리고 아르까지 이바노비치 스비드가일로프. 그 두냐를 유혹했다는 남자. 피오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사람 이렇고요. 자,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근데 이제 다음 날에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신년에 들뜬 상태로 누워있던 라스콜니코프는요, 저녁 7시가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치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를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그는 도끼를 끼우러 올가미를 만들고요, 노파에게 보여줄 가짜 전당품을 만듭니다. 은으로 만든 담배값이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도끼도 우연히 경비실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살인 도구 중에서 도끼를 사용했을까요? 그거는 도끼가 러시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 1차 산업이 농업 중심이던 러시아 사회에서는요, 도끼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숲에 가서 나무를 베서 집을 짓고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형이하학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그 러시아는 정교의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상화, 즉 이콘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나무를 베기 위해서도 도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콘이 어떻게 생겼냐 잠깐 보여드리면, 예. 저희 집에도 그 이콘, 저희 안에 지도 교수님이 정교의 신자라서 이콘을 보시는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콘이에요. 이게 이제 안드레 류블레프라는 분이 그린 삼위일체라고, 왼쪽이 성자 예수님, 가운데가 성부 하나님, 오른쪽이 성령님이고, 이거는 이제 한 분 성모 마리아를 그린 건데, 이콘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콘이 이제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콘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나무를 베기 위해서도 도끼가 사용됐죠. 즉 형이상학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도끼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러시아 농가에 들어가면요, 벽에 이콘하고 도끼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콘과 도끼라는 어떤 유명한 러시아 문화사 책 제목도 있습니다. 이 책 저희 집에 있는데 이게 이콘과 도끼라고, 여기 이콘 and the X라고 써있죠. 이콘과 도끼. 이게 이제 한국어에서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3권짜리로 번역이 됐는데 1, 2, 3권 이콘과 도끼라고. 아무튼 이런 어떤 러시아 문화 책 제목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데, 이콘과 도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살인을 위해서 도끼를 사용했다는 건요, 이콘 제작과 같은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악한 목적인 살인을 위해 사용됐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라스콜니코프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라스콜니코프는요, 어느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노파의 아파트로 잠입해서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고 전당포하고 돈을 몇 푼 훔칩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리자베트 여동생이죠. 리자베트를 보는 순간 그녀마저 도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에는 없던 살인을 한 거죠. 노파와 같은 이가 아니고 구제의 대상이 되는 선한 리자베트마저 죽인 겁니다. 선한 리자베트마저. 이런 살인을 통해서 그는 비범인으로서의 살인의 정당성, 정의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정의의 의미. 아무튼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어떤 우연과 유행의 도움으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범죄 현장에 도망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요, 라스콜니코프는 아무런 현실적인 이유가 없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겁니다. 뭐 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 원한도 없고 복수의 이유도 없고 사회에 분풀이하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아니고요. 라스콜니코프는 자기 양심의 피를 흘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대상으로 전당포 노파를 택해서 살인한 겁니다. 이 다음날 정신을 차린 그는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지만
경찰이 그를 소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몇 대 방세를 안 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가 써준 차용 증서를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안도한 그는 용무를 마치고 경찰서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들 사이에서 오가는 노파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또 졸도를 하고 맙니다. 네, 자, 이게 아까 그 앉아있는 라스콜코프고요. 선술집에 가서 마르멜로도 나도 그런 사람 만났다고 했죠. 그 장면. 그래서 왼쪽이 이제 라스콜코프랑 마르멜라도프랑 앉아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 마르멜로프가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전당포 높은 집입니다. 20.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당포 높은 집이 있어요. 알려야 이번 오구나. 전당포 높아. 이렇게 생겼어요. 통역사게 생겼죠. 그 전당포 고리대금업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 사회에서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정교회 사회에서는 고리대금업은 이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정교회 신자, 로마 카톨릭, 개신교 신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내 형제에게 이자를 뭐 받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였냐? 그 유태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유태인. 그래서 유태인이 지금도 왜 전 세계 금융업계를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네덜란드, 영국, 뭐 미국 보면.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베네스의 상인 있죠. 베네스의 상인. 베네스의 상인에서도 고리대금업을 하는 건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소설도 나오지만 유태인 얘기가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도 유태인을 싫어했어요. 아무튼 유태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 전당포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유태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 꼬불꼬불한 이 꼭지층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전당포 높아고 집까지. 네. 그래서 결국 전당포 높 집에 가서 전당포를 이렇게 살인을 한 거죠. 살인하고 방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누가 온 거예요? 동생 리자베타가 온 거죠. 리자베타가 와서 피를 흘리고 목줄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여기 피 묻었죠. 이 리자베타마저 결국은 죄가 살인하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졸도를 했다고 그랬죠. 경찰서에 갔다가 도파 살인 사건 얘기를 듣고 그 졸도를 한 바람에 이 라스콜코프가 경찰서장과 부서장, 사무관에 또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 졸도에서 깨어난 이 라스콜코프는요, 훔친 돈하고 전당품들이 방 안 구석에 벽지 뒤에 그대로 있다는 걸 상기하고 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물건들을 어떤 집 마당 한 구석에 박혀있던 바위 밑에 숨겨버리죠. 그러고는 자신이 미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 훔쳤던 물건들을 그렇게 쉽게 강에 던져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자기도 스스로 경악을 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친구인 드미트리 프로코피에비치 라즈미힌이라는 사람을 좀 아까 라즈미힌 이 사람 드미트리 프로코피에비치 라즈미힌 찾아가서 번역거리를 받지만 그것마저 이제 내던져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열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라스콜리코프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졸도하고 열병을 앓는 모습은요,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을 했어도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비범인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고독을 느끼면서 어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하고 단절된 고독, 네. 고독이 뭐냐? 라스콜리코프한테 내려진 벌입니다. 벌. 오늘 소설의 제목인 죄와 벌. 벌이거든, 이 고독이. 심지어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요. 그들이 만약에 사실을 알았을 때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영혼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라스콜리코프한테 내려진 벌인 거죠. 그는 이런 고통과 단절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요.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 해보지만 끝내 결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네. 라스콜니코프는 라주미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병석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언제 경찰이 그를 덮칠지 모른다는 초조감 때문에 오히려 그 스스로가 불나방이 불꽃으로 뛰어들 것 같이 범죄 현장을 찾아가서 본다거나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을 보면 빈집, 정리가 다 된 빈집을 저변파 노파가 죽고 나서 정리가 다 된 빈집에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찾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또 이 사건을 맡은 예심 판사 이 포르피리 피트로비치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지 떠보기조차 합니다. 예심 판사를 찾아간 건요, 법적인 형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라스콜니코프의 그 내면 세계에서 비롯된 공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그 자신의 이성을 지배하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알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예심 판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라스콜니코프의 이런 처신에도 불구하고 이 라주민 이 친구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그가 경찰로부터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그래가지고 병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리한 어떤 관찰력을 가지고 있던 이 포르피리라는 예심 판사는 라스콜니코프가 예전에 기고한 논문이 있었죠. 범죄에 관하여. 그걸 읽고 나서 이 라스콜니코프가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인물임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 예심 판사는 라스콜니코프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한편 그 마르벨라 덕분이요, 술에 취해가지고 마차에 치여 중상을 입게 됩니다. 우연히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임종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 임종을 도와줍니다. 이 뒤에 누워있는 게 마르벨라 보고 서 있는 게 소냐입니다. 자, 소냐는 이렇게 이 신분증이 있었어요. 이게 1904년도에 어떤 상녀가 신분증인데, 이 소설을 보면 노란 같다고 그러죠. 이게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 제정 러시아 때는 창녀가 합법적인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신분증이 없어서 창녀 일을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하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불법 노동행위죠. 부당노동행위 아니고. 소냐도 합법적으로 창녀 일을 하는 그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창녀였기 때문에 이런 노란 탁지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라스콜니코프가 이 마르멜로프 집에 갔다가 임종을 도와주면서 소냐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주면서 장례를 치르라고 하죠. 그래서 소냐가 도와준 것 때문에 아버지를 여기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마차에 치연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돈을 또 주면서 장례를 치라고 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추도잔치에 추도식 추도잔치 여기 와달라고 부탁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그녀를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죠. 근데 이 마르멜로도프랑 그의 가족 이야기는요, 186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의 부조리한 삶의 좀 비극적인 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그 라스콜니코프의 어머니랑 두냐는요, 루진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옵니다. 근데 라스콜니코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냐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죠. 결국 두냐가 이제 루진하고 오빠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루진도 뭐라고 하냐, 심지어 오빠와 관계를 단절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해요. 결국 두냐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지만 루진은 속물근성과 뻔뻔스러움을 더욱 나타낼 뿐 화해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진의 본색을 두냐가 철저히 파악하고 루진과 결별하게 되죠. 그 한편 이제 두냐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깊이 연모하고 있던 이 라스콜니코프의 좋은 친구인 라즈미힌, 아까 있었죠, 라즈미힌 이 사람. 이는 두냐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갈 꿈에 가슴이 부릅니다. 이 라즈미힌이라는 말 성이 라즈미힌인데, 라즈미힌이라는 말 자체가 라즘이 이성이라는 뜻의 이성이라는 러시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즈미힌이라는 말은
라스콜리코프랑은 다르게 라스콜리코 아까 분열이죠. 분열. 라스콜리 분열이었죠. 분리. 어떤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 그다음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지닌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론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즈미힌하고 달리게 라스콜리코프는 살인자고 자신이 이미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절망감을 가지고 소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는 소니아의 집에 왔을 때 그녀의 서랍장에서 러시아어 판신약 성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신약 성서가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랑병 할 때 누구한테 죽은 거라고요. 그 사람 도스토옙스키한테. 그 성경이랑 이게 동일한 성경이죠. 이 소니아의 집에 있는 게. 소설에서 근데 이 성경은 죽은 리자베타가 전당포 노파의 여동생이 가져다 준 성경입니다. 이 라스콜리코프는요, 자기 어떤 비참한 현실을 깊은 신앙생으로 극복해보고 자기가 살해한 그 리자베타도 신앙적 면에서 깊이 교제하고 있던 소니한테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라자로의 부활,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나사로라고 하죠.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라자로라고 합니다. 라자로의 부활 장면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니아는요, 라스콜리코프를 위해서 라자로의 부활 장면을 읽어줍니다. 이 라스콜리코프가요,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달라는 이유는요, 라스콜리코프 자신이 육체적으로는 이제 죽어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라자로랑 똑같이 죽었다. 이렇기 때문인 겁니다. 즉 뭐냐? 라자로처럼 자기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싶은 마음에 라자로의 부활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소니아 입장에서는요, 라자로의 부활을 왜 죽었는가? 그거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라스콜리코프를 영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라자로의 부활 장면을 소니아가 라스콜리코프한테 읽어주는데요, 매우 힘들어해요. 그녀에 대해서 소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니아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고동쳤다. 그녀는 감히 그에게 읽어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읽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믿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소니아에게 계속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소니아는 결국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라자로의 부활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소니아는 기뻐서 몸을 떨입니다. 소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라는 마지막 절에서 그녀는 이제 목소리를 내리깔고 강력하고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 이제 곧 1분 후면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넘어져서 통곡하며 믿게 될 사람들의 의심과 비방을 전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찬가지로 눈이 멀어서 믿지 않는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듣게 될 것이고 그 역시 이제 믿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제 곧. 그러니까 소녀는 그 라자로의 부활을 읽어줌으로써 이 사람이라는 건 라스콜리코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스콜리코프의 죽은 영혼이 라자로처럼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읽어준 겁니다. 이 라자로의 부활의 마지막 구절을 소니아가 읽었을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그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라자로의 부활 마지막 구절 소니아가 읽었던 때는 어떤 장면이었냐?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에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감격에 겨워 큰 소리로 마치 그 장면을 눈으로 보기라도 하듯이 온몸에 오한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후들후들 떨면서 읽어 내려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라자로의 부활을 읽으면서 소녀 자신도 이제 비록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매우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라스콜리코프 앞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줌으로써요, 라스콜리코프란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마쳤다는 안도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얼마나 또 긴장을 했는가 이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라자로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이제 다 들은 후에요, 라스콜리코프는 소니아의 어떤 그 순수한 영혼에 마음이 끌렸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누가 리자베타를 살인했나 이걸 얘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옆방에서는 스비드리 가일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사람, 소냐를 유혹했던 사람,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문 뒤에서. 그는 그 아내 마르파 피트로브나 스비드리가일로바를 살해한 거로 추정되고요. 14세의 어린 소녀를 능욕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소냐, 이 여자분을 다시 한번 유혹하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풀어온 겁니다. 이 남자는 그 정욕의 화신이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선악의 개념을 뛰어넘은 그는 어떤 극도의 허무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공허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범인이라면 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도 행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지니고 있는 라스콜리코프의 분신이기도 하죠. 그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코프를 보자마자 서로가 닮았음을 간파하고 친근감을 또 나타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스비드리가일로프랑 라스콜리코프 모두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욕망하고 이익, 쾌락의 만족 이런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존재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물이죠. 그렇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사회적인 이익하고 개혁을 우선시하고요. 그 벤담이 말했던 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일종의 공리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보고요. 라스콜리코프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코프가 소니한테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소리마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끼로 두냐를 위협해가지고 그녀랑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두냐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그러자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어떡하냐? 완력으로든지 돈으로든지 이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냐한테서 영혼의 자기가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깊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절망을 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권총 자살을 머리에 대가지고 죽죠. 자, 라스콜리코프는 소냐한테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소냐는 라스콜리코프한테 즉각적인 반박을 하는 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느님에게서 떠났고 하느님은 당신에게 벌을 내려 악마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이 스스로 살인을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악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아 반발할 여지도 없이 맹목적으로 반항도 하지 못하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그가 살인을 하러 가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어떤 아무런 자유도 없었다는 것을 소냐는 간파한 겁니다. 즉 뭐냐, 라스콜리코프는 겉으로만 자유인인 것 같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자유인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소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소냐는 라스콜리코프라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소냐는 라스콜리코프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고 동정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라스콜리코프가 소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소냐? 마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느님한테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인지를 묻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냐 다시도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언제까지나 그 어느 곳에서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소냐의 모습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라스콜리코프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소설에 보면 오랫동안 그에게는 낯설었던 감정이 파도처럼 그의 영혼에 스며들어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적셨다. 그는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내려 속눈썹에 맺혔다. 살인을 저지른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소냐의 모습에 라스콜리코프의 영혼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소냐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소피아, 즉 거룩한 지혜다 이런 말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소냐가 살인자인 라스콜리코프는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그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이름 그대로 지혜로운 소녀의 모습인 거죠. 또 이런 소녀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소녀가. 지금 즉시 나가서 내 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라스콜리코프가 이렇게 대지에 입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뭐냐? 러시아에 기독교가 정교회가 들어오기 전부터 러시아인의 의식 속에는 대지가 풍요의 근원인 어머니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삶의 근원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속죄하세요. 즉 소냐는 라스콜리코프가 경찰에 가서 자수할 것을 강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포르피리라는 예심 판사가 아무런 그 물증이 없지만 라스콜리코프가 범인이라는 거를, 여기서 범인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그 얘기 아니고 범인이라는 깊은 심증을 지니고 그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수를 한다면 사상 때문이 아니라 가난과 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콜리코프 설득합니다. 더구나 7장이 니콜라이 데멘치예프가 노파를 살해했다고 이제 자백을 한 마당에 라스콜리코프가 자수한 거는 라스콜리코프한테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살을 할 거냐 자수를 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라스콜리코프는 결국 소냐의 격려를 받으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근데 비록 그가 자수를 하긴 했어도 그가 진짜 자기 죄를 깨달아가지고 자수를 한 건 아니고요. 단지 자수를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소녀처럼 자수를 권하지만 그는 법률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라스콜리코프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라스콜리코프를 실제로 갱생으로 인도하는 어떤 구원자 역할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라스콜리코프를 구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분석을 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도 않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소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소냐는 자기 희생이라는 성경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인 거룩한 창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수한 라스콜리코프에 대해서 포르피리라는 예심판사는 약속대로 모든 정황을 라스콜리코프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라스콜리코프 행했던 선행들도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뭐 돈을 대줬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살식해줬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드러나면서 죄에 비해서 가벼운 8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람을 2명이 죽였는데 8년밖에 선고 안 받는 거는 완전히 이게 진짜 가벼운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도끼를 쳐 죽였는데. 자, 두냐와 라즈미는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물건도 훔쳤지, 주거침입죄, 살인죄, 주거침입죄, 그 다음에 처음에 1명을 죽이는데 2명을 죽였으니까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고, 또 그 다음에 물건도 은닉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8년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보면, 이 사진이 어디냐, 라스콜리코프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서 머무르게 된 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유형을 당하고 있는데 감옥. 자, 그렇게 됐고요. 라스콜리코프는. 그리고 그 여동생인 두냐랑 자기 라스콜리코프의 친구 라즈미히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스비드리가일로 자살해 죽은 사람이죠. 권총자살. 그 사람의 아내인 마르파 피트로브나한테서 물려받은 3,000 루블을 미천으로 해서 시베리아에서 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합니다. 왜 시베리아로 가냐? 이 라스콜리코프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잖아요. 그래서 라스콜리코프가 시베리아 유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면 같이 이제 생활하려고. 라스콜리코프의 어머니는 그리고 아들의 이런 유배를 감옥을 간 사정을 모른 채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소냐는요, 계모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마르멜라도바. 아까 이 까체리나 마르멜라도바 이렇게 미쳐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 뒤에가 넵스키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기인데 가인데 거기 앞에 근처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여기 보면 있죠.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해서 사람들이 경찰도 오고 이게 뭐냐고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여자도 결국은 폐병이 도져가지고 쓰러져서 죽게 되시죠. 소설 보면. 자, 이 사람한테 이 여자분이 죽으니까 애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스미드리 가일로프한테서 받은 돈으로 이복 동생들, 이 동생들을 세 명을 다 양육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도 라스콜리코프를 따라 시베리아로 떠날 준비를 해서 시베리아에 오죠. 유형한테. 이 라스콜리코프는 유형 생활을 하면서도요. 근데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범인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자책할 뿐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부활적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 대해 소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번지는 어떤 전무후무하고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희생물이 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아주 적은 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죽어야만 했다. 저는 여기 소설을 이 강의하려고 다시 읽다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코비드 19이 아시아에서 벌어져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전 세계에 퍼졌자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마치 이거를 예견을 한 거 같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을 많이 썼지만 미래의 예언자 이런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선모충이 나타났는데 이 생물은 지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영적 존재였다. 이 생물에 감염된 사람들은 즉시 발광해서 미쳐버리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들만큼 자기가 진리에 확고히 뿌리를 박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일찍이 없었다. 모두들 불안에 빠졌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각자 자기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사람들은 어떤 무의미한 증오심 속에서 서로를 죽여갔다. 온 인류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파멸해갔다. 뭐 지금 상황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이런 아무튼 꿈을 꾼 라스콜리코프는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서로를 죽이죠. 이 라스콜리코프 이 제아벌 소설에서는 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에도 소설 꿈이 2개 꾼 거 말씀드렸죠. 라스콜리코프 또한 자기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해서 높여 주겠지만 꿈속에서의 세상처럼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결과 끊임없는 살인이 이어질 뿐인 거죠. 결국 그는 어떤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사상에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 소녀의 지극한 사랑과 그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 덕분에 어렴풋하게 자신의 죄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고 한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한 삶의 무한한 원천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는 부활했다. 그는 이것을 알았다. 그는 갱생한 자신의 온 존재로 그것을 완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직 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라스콜리코프가 이렇게 깨닫게 된 시기는요. 부활절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라스콜리코프가 죽은 자신의 영혼이 부활하길 바랬었죠. 이 라스콜리코프가 죄를 깨닫고 부활하는 시기가 부활절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것도 우연이 된 건 아니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라스콜리코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결국 라스콜리코프는요, 소냐가 준 성서를 통해서 신약성경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준비를 하는 걸로 소설이 끝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갱생이 완성될 거로 암시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소설 죄와 벌은 한 가난한 대학생의 범죄를 통해서 죄와 벌의 심리적인 과정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본성의 문제, 선과 악,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사회적 환경과 범죄의 상관관계,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룬 심오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